그 집에는 늘 보이지 않는 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부를 필요도 없는 사람처럼 그녀는 늘 뒤에 있었습니다. 대감댁 마루는 늘 깨끗했고 부엌의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그 일을 누가 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물 항아리를 채웠고 쌀독을 열어 밥을 안쳤고 장독대 옆에 쌓인 서리도 말없이 닦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그저 거기 있는 것처럼만 보았습니다. 마치 그 집에 붙어 있는 그림자처럼요.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면 혼이 나지 않았고, 조용하면 눈에 띄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으면 마음이 덜 다쳤으니까요. 그녀에게도 이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고, 부르는 날이 와도 그녀는 놀라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은 항상 바빴습니다. 대감은 대감대로 집안 체면이 있었고, 안주인은 안주인대로 살림에 단단한 규율이 있었고,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고운 몸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녀는 가장 작은 숨을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별일 없는 밤, 조용히 저녁상을 물리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마당에 불을 끄고 문빗장을 확인한 뒤 그녀는 늘 하던 자리로 갑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좁은 마루 끝, 그곳이 그녀의 밤자리였습니다. 이불도 두껍지 않았고 베개도 없었지만 그녀는 익숙했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때로는 슬픈 일이지만 또 때로는 살아남는 법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하늘을 잠깐 올려다봅니다. 대감댁 지붕 위로는 겨울별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을 보면 이상하게도 자기 삶이 조금 덜 초라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별이 유난히도 차가워 보였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가늘게 울었고 어딘가에서 나무가 한번 툭 하고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그저 겨울이 깊어져서 그렇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할 수 없게 됩니다. 대감댁 도련님은 요즘 몸이 약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밤마다 기침을 했고 잠이 깊지 않았습니다. 안주인은 도련님이 뒤척이는 소리만 들려도 이불을 다시 덮어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찬 기운이 들면 안 된다. 잠이 끊기면 안 된다. 꿈자리가 험하면 안 된다. 그 말들은 모두 도련님을 위한 말 같았지만 하녀는 가끔 그 말 속에서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기대가 도련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 도련님이 쓰러지면 집안의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 그렇게 한 사람의 숨이 한 집안의 숨이 되는 일, 그녀는 그게 부럽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도 안채가 일찍 잠들었습니다. 기름 등잔이 꺼지고 대감의 기침 소리도 점점 멀어지고 마당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하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이고 걸어가는 느낌, 발소리가 아니라 기운 같은 것. 사람이 조용히 움직일 때 나는 그 미세한 공기의 떨림. 하녀는 눈을 떴습니다. 깜깜한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으키면
사람 소리가 납니다. 대감댁 하녀는 살아남는 법을 압니다. 먼저 귀를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숨을 얕게 쉽니다. 그래야 자기 숨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를 놓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문틈을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달빛이 얇게 스며들어 바닥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 얇은 달빛 위로 뭔가가 스치듯 지나간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조금 조여왔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감댁에서는 밤에 소리를 내면 꾸중을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로 사람 깨우지 마라. 그 말은 때로는 위험을 부르지 말라는 말이었고, 때로는 위험을 당해도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녀는 그 경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몸을 아주 조금만 옮겼습니다. 마루 끝에서 안채 쪽을 바라보는 각도로요. 그 순간 안채 뒤편 도련님 방 근처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각, 마치 마른 잎을 밟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얇은 비단을 끌고 가는 소리 같기도 한 하녀는 그 소리가 사람 발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사람 발소리는 어딘가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린 소리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무섭습니다. 무게가 없는 움직임은 대개 살아있는 것 중에서도 조용히 죽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하녀는 천천히 방향을 더 좁혀 도련님 방 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때 달빛이 비추는 곳에 가느다란 형체가 보입니다. 길고 낮게 바닥을 스치며 그리고 그 형체는 도련님 방문 아래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녀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 형체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방 안에는 지금 도련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서 두 개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말합니다. 모른 척해라. 너는 하녀다. 괜히 나섰다가 내가 벌 받는다. 도련님 일이 내 일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말합니다. 저 방 안에 누가 있다. 잠든 사람은 모른다. 아무도 도련님 곁에 없다. 내가 보고 있다. 그 두 소리 사이에서 하녀는 아주 짧은 순간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일어납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도련님 방 앞으로 다가갑니다. 문은 닫혀 있고 문 아래로는 차가운 바람이 조금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도련님의 숨, 고르고 약하고 아직은 살아있는 숨. 하녀는 문틈으로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문을 아주 조금만 밀어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번 서늘하게 움직입니다. 하녀는 그 서늘함을 피부로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눈으로 봅니다. 달빛이 도련님 방에 들어와 바닥에 얇은 길을 만들고 그 길 위로 그 형체가 도련님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녀는 그제야 확신합니다. 그것은 길고 미끄럽고 조용한 것, 그것은 독사였습니다. 하녀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도련님이 놀라 숨이 막힐 수도 있고 사람들이 뛰어오다 더 큰 혼란이 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소리를 지르기 전에 그것이 먼저 도련님을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녀는 자기 손을 봅니다. 빈손. 그녀가 가진 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살아남아온 습관과 순간의 판단뿐이었습니다. 독사는 도련님 이불 끝을 향해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 순간 하녀는 몸을 던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끼어들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도련님과 독사 사이에 자기 몸을 먼저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불이 아주 조금 움직이고 독사의 움직임이 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하녀는 가장 두려운 것을 봅니다. 독사의 머리가 천천히 들리고 그 시선이 하녀를 향합니다. 이때 시간은 느려집니다. 사람이 정말 두려울 때는 세상이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녀는 그 느린 시간 속에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물리면 끝이다. 이 집안에서 하녀가 물렸다고 누가 밤중에 의원을 부를까요? 누가 약을 구하러 달릴까요? 그녀의 목숨은 이 집에선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빨리 결정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도련님을 살리려는 마음이라기보다 그냥 지금 눈앞에서 잠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하녀는 손을 뻗습니다. 독사의 목을 잡으려는 손이 아니라 독사의 움직임을 막아보려는 손. 하지만 독사는 사람의 손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며 하녀의 손등을 향해 빠르게, 그리고 그 순간 하녀는 아무 생각 없이 가장 본능적인 행동을 합니다. 손으로 잡지 않고 팔로 치고 몸으로 밀어냅니다. 퍽 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독사는 벽 쪽으로 튕겨나갑니다. 하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방 안에 있던 작은 장작 집게, 불 때는 아궁이에 쓰는 것, 그것이 방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녀는 그 집게를 잡아 독사가 다시 도련님 쪽으로 오기 전에 벽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독사는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 막아서는 것에는 잠깐 멈칫합니다. 그 짧은 멈칫, 그 멈칫이 하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하녀는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내뱉지 않은 채로 집게로 독사의 목 아래를 눌러 바닥에 고정합니다. 독사는 몸을 비틀어 풀려나려 하지만 하녀는 이를 악물고 더 깊게 눌러 버팁니다. 그러는 사이 도련님이 작게 신음합니다. 잠결에 몸을 조금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하나가 하녀에겐 너무 두렵습니다. 도련님이 눈을 뜨면, 놀라서 일어나면 독사가 튀어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녀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숨처럼 말합니다. 도련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무셔요. 이 말은 도련님을 재우는 말이기도 하고 하녀 자신을 붙잡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독사는 점점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하녀는 집게로 누른 채 다른 손으로 천천히 문을 더 열어 밖으로 독사를 끌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루 쪽으로 조금씩 그렇게 독사는
방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독사가 방 밖으로 나온 순간 하녀는 마당에 찬 공기를 느낍니다. 그 공기와 함께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독사의 몸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한 번 더 힘을 줍니다. 그때 독사의 몸이 갑자기 크게 비틀립니다. 하녀의 손목이 휘청하고 집게가 조금 풀립니다. 독사의 머리가 하녀 쪽으로 확 돌아옵니다. 그 순간 하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 팔을 내어주듯이 앞으로 내밀어 독사의 방향을 바꾸고 몸으로 독사를 눌러버립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고 다행히도 독사는 그 순간 완전히 힘을 잃습니다. 하녀는 그제야 자기 손등이 저릿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가 보입니다. 물린 것은 아니지만 긁혔는지 살이 조금 벗겨져 피가 얇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 피를 보는 순간 하녀는 갑자기 숨이 크게 나옵니다. 그제야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걸 알았을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옵니다. 이 일을 누가 믿어줄까? 내가 괜히 방을 들어갔다고 혼나는 건 아닐까? 도련님 방에 함부로 들어갔다고 내쫓기진 않을까? 하녀는 독사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독사를 한쪽에 두고 다시 도련님 방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문을 아주 조용히 닫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하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독사는 마당 한쪽에 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혹시 다시 움직일까봐. 그리고 그녀는 손을 씻고 피를 닦고 옷매무새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새벽 바람이 몸을 스치자 그제야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늦게 오는 떨림,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몸이 스스로 무서움을 토해내는 떨림. 그녀는 마루에 앉아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바라봅니다. 이 손은 늘 물을 길었고, 늘 쌀을 씻었고, 늘 바닥을 닦았고, 오늘은 죽음을 밀어냈습니다. 그게 믿기지 않아서 그녀는 손을 계속 봅니다. 그때 안채에서 기척이 납니다. 안주인이 일찍 깨어난 것입니다. 하녀는 그 기척을 듣자마자 몸을 일으킵니다. 늘 하던 대로 일을 하려는 자세. 사람들은 하녀가 늘 그 자리에서 늘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안주인은 마루로 나와 하녀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립니다. 왜 이리 일찍 일어났느냐? 하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잠깐 멈춥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죄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하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마님, 도련님 방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사옵니다. 안주인의 표정이 바뀝니다. 이상한 거? 하녀는 고개를 숙인 채 더 낮게 말합니다. 길고 사나운 것이 도련님 방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주인은 도련님 방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열고 도련님을 확인합니다. 도련님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다행히도 아무 상처도 없었습니다.
안주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녀를 돌아봅니다. 그럼 그건 어디 있느냐? 하녀는 마당 한쪽을 가리킵니다. 안주인이 천을 걷는 순간 그 형체가 드러납니다. 안주인은 순간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람을 부릅니다. 대감이 깨고 집안 남정네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독사를 확인한 뒤 웅성거립니다. 어찌 이것이 안채까지 도련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녀가 막았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녀에게로 쏠립니다. 그 시선은 감사한 시선이기도 하고 의심하는 시선이기도 하고 낯설어하는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대감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마루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막았느냐? 하녀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예, 대감마님. 대감은 잠시 하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 사이에 하녀는 다시 두려워집니다. 칭찬을 받을까? 벌을 받을까? 대감은 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하녀는 말을 고릅니다. 사실을 말하면 거창하게 들릴까봐 그녀는 가장 작은 말로 대답합니다. 그저 문 앞에서 기척이 있어서. 그 말이 끝나자 대감은 아주 낮게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 말 뒤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집안 사람들 모두가 그 뒤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안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소. 안주인의 눈이 커집니다. 대감마님 무슨. 대감은 하녀를 다시 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녀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듭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오랜만에 입 밖에 꺼냅니다. 이호입니다. 대감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오늘부터 너는 부엌이 아니라 안채 가까이에서 일을 하거라. 그 말은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안채 가까이는 신분의 경계가 조금 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하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꽉 쥡니다. 그녀는 기쁘다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눈이 자기를 보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아침 도련님이 마침내 눈을 뜹니다. 도련님은 창백한 얼굴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안주인의 말에 밤의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하녀를 찾습니다. 하녀는 도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도련님은 조용히 하녀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무서웠을 텐데. 하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도련님은 또 말합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 하녀는 그 한마디가 자기 삶에서 처음 듣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맙다. 그 말은 밥 한 끼보다 더 따뜻했고 이불 한 채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하녀는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습니다. 울면 잠이 깨니까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더 숙입니다. 분부만 하시옵소서. 그날 밤 이후 하녀의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더 엄하게 굴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말을 붙였고, 어떤 사람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에 익숙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밤이 오면 가끔씩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달빛이 얇게 깔린 방, 잠든 도련님,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던 길고 차가운 것.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한 뒤부터는 예전처럼 그냥 그림자로 살 수 없으니까요. 대감은 그녀를 자주 부르지 않았지만 가끔 지나가다 그녀를 보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주인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소리를 지르진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가끔 약을 먹고 나서 하녀를 불러 짧게 물었습니다. 손은 괜찮으냐? 하녀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습관처럼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은 상처가 나도 났지만 사람의 운명은 한번 꺾이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죽음은 정말로 도련님을 찾았던 걸까요? 아니면 늘 보이지 않던 하녀가 한 번이라도 세상에 보이게 만들기 위해 그런 모양으로 찾아왔던 걸까요? 그녀는 그 답을 평생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의 그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차가운 밤이면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한 번 속으로 불러봅니다. 그 누구도 부르지 않는 이름. 그래도 자기만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제 숨을 천천히 쉬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접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밤도 조용히 잠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